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성인 ADHD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함께 어릴 때의 모습들, 또 핵심적인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진료받아 보시기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과 실제로 막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께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성인 ADHD를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지, 치료 방법 중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치료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할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인 ADHD 진단의 필수적인 부분은 소아청소년기에 ADHD 증상을 가졌었는지의 유무와 성인기에 ADHD 증상이 남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되고 맥락상으로도 일치해야 하죠. 진단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면담 내용 자체는 주관적일 수 있는 환자분의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른 의학적 진단과 마찬가지로 진단 과정에 객관성을 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정밀검사로서 주의집중력 검사 CAT와 정량 뇌파 검사를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검사의 객관성을 더하고 중증도 판단의 정보를 얻고 치료 예후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집중력 검사는 컴퓨터로 하는 검사인데요. 모니터에 뜨는 도형을 제시된 조건에 따라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3-4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반복 작업처럼 여겨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제시되는 조건이 복잡해질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결과로는 반응 시간과 반응의 정확도가 기록됩니다. 결과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과 ADHD 증상을 가진 사람 중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량 뇌파 검사로는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주파수별로 잡아낸 것이 기록이 되는 건데요. 뇌 부위별로 각 뇌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를 판별하여 ADHD의 특징이 되는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ADHD의 특징으로 알려진 뇌파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뇌파 형태를 찾아내서 진단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형태의 뇌파도 있기 때문에 예후를 예측해보는 목적으로도 확인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소아기 ADHD 병력, 성인기 ADHD 증상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주의집중력 검사, 정량 뇌파 검사를 종합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 아래 성인 ADHD 여부를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 진단명에는 성인자가 따로 붙지는 않으며 ADHD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 ADHD를 식별해서 제대로 치료를 하고 하지 않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신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면에서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성인 ADHD 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저는 약물 치료의 비중을 70%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약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주의 집중력이 개선되고 실행력이 올라가고 잡생각과 업무 중에 전환이 줄어듭니다. 생각과 업무 추진 과정이 더 조직화, 체계화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감정 충동 조절이 더 잘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만히 있을 때 불필요한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차분해지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의 집중력과 자기 조절력에 전반적인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시작이 한결 수월해지고 한 번에 몇 시간씩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떠오르는 것을 바로 하던 것에서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오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더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전반적으로 차분해지고 화가 나는 일도 줄어들어요. 지루한 환경에 있더라도 견뎌내는 것이 한결 더 편안해지죠. 여기에 더해서 각성제의 경우에는 약의 효과를 보는 중에 마치 커피를 마신 것처럼 각성이 되기도 하고, 비각성제의 경우에는 잠든 후에 일어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지는 효과를 함께 누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의 종류별 특징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약물 치료가 아닌 다른 30%는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제가 특히 치료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치료의 초반 2-3달까지는 주로 약물을 환자분께 최적화된 형태로 맞춰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저 약의 효과만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노력과 여러 시도들을 더해 나가는 방법을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업무, 학업, 생활, 대인관계 면에서 ADHD 증상으로 인해 그동안 발전이 부족했었던 영역들의 기술을 증진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저는 인지행동 치료에 관련된 책도 소개시켜드리고 관심 있어 하시는 영역부터 함께 상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꺼이 하시려는 분께는 숙제도 내드리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보다도 저는 치료자의 역량이 더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선수를 예로 들자면 약물 치료로는 기초 체력과 기본 운동 능력을 개선시켜주고, 인지행동 치료로는 운동 기술과 전략 전술에 대해 개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란 쉽게 말해 생각을 교정함으로써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특별히 어려운 주제에 대해 상의하고, 책도 소개해드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방안을 강구해 봅니다. 숙제를 해오기도 하시고,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다듬어 나가는 거죠. 인지행동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더 복잡한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해당되는데요. 미루는 일을 제때에 처리하는 방법,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는 방법, 주변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법,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미묘한 기술들,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등등. 저는 전반적으로 치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2-3개월에 걸쳐서는 약을 환자분께 맞춰서 최적화 시켜드리고요. 이후에는 인지행동 치료 쪽으로 주제를 돌려서 함께 환자분이 불편해 하시는 상황으로 들어가 봅니다. 금방 언급한 내용들이 발견이 될 때 어떤 부분이 장애물이 되고, 효과적인 행동 대신 어떤 다른 행동이 반복되고 있었는지 파악하고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볼지 가이드하죠. 환자분이 오랫동안 청소가 방치되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이 되어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 작게 나누어 보죠. 예를 들어서 내 방에 대청소가 필요하다면 방을 여러 구획들로 나누어 보세요. 책상, 서랍장, 책장, 바닥. 그것도 크다면 책상을 좌우로 나눠서 책상 1, 책상 2, 서랍장을 칸별로 나눠서 하나씩, 책장 1, 책장 2, 책장 3, 바닥 1, 바닥 2, 바닥 3, 바닥 4,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더 작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는 가장 첫 단계를 아주 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정도면 쉽게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책상 위를 좌우로 반반 나누어서 책상 왼쪽에 놓여있는 물건들 중 버릴 것들을 책상 구석에 모아놓기 정도라면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다면 더 쉽게 만드셔도 됩니다. 또 첫 단계를 하고 나면 작게나마 보상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제별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치료를 통해서 생활 전반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좋아하시고, 치료자로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연구된 바에 따르면 2에서 4년까지 치료를 받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종결의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해석에는 무리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한은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좋다라고요. ADHD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척 아쉽지만 정상적인 사람만큼의 뇌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특히 주의 집중력, 실행력, 충동 조절 면에서요. 보통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들께 여쭤보면 집중도, 효율 개선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배 정도는 늘어났다고 하시는데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보고 치료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뇌기능을 10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치료를 받지 않을 때 뇌기능은 높게 쳐도 60-70%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면 어떤 상태에서 유리할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일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싶다, 가정 내에서 내 역할을 점차 발전시킴으로써 가족관계를 더 부드럽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개선된 뇌기능을 발휘해서 행동으로 연결시켜서 가져오는 일상의 변화들은 하루하루가 누적되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아실 텐데요, 이자에 대한 이자가 더해지는 속도가 무섭다는 거죠. 만약 연 8%의 이자를 복리로 받는다면 원금이 9년 만에 2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불어난다는 건데요. 저는 이 표현이 ADHD의 제대로 된 치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곱으로 누적되며 발전되어 갈 미래의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은 성인 ADHD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특히 인지행동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제대로 치료의 방향을 잡고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후 영상에서는 어쩌면 가장 궁금해하실 약에 대한 궁금점들을 담아보았으니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